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케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입니다. 제20회 한국케어영화제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 온라인으로 스크린은 멀어져도 케어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케어영화제 올해 신작 중 하나인 본투비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순천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로 계시는 이은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짧게 길게 하셔도 돼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 전공 과목은 생식내분비학입니다. 이 생식내분비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들의 이제 월경, 생리, 그다음에 폐경, 골다공증 이런 그 호르몬에 관여되는 이제 학문을 다루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트랜스젠더 분들의 트랜지션에 필요한 호르몬 치료를 같이 전공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투비 영화는 미국의 유명한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수능자들을 위한 종합건강센터 마운트 사이나이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제스팅 의사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사전에 저희는 봤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봤는데 처음에 본 소감은 이 닥터 팅이 굉장히 천재적이구나. 네, 일단 음악 레슨을 딱 2번만 받고 혼자 연습해서 줄리아드 음대를 들어갔다고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진로를 바꿔서 네. 의대를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 그랬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퍼스트가 돼야 되겠다고 느끼고 실제 그랬다고 돼 있다고 돼 있죠. 굉장히 천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 수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술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 전까지 트랜스젠더가 다른 의사들한테 찾아갔을 때는 다른 의사들이 다 거부했다. 자기가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트랜스젠더에게 자기가 하는 수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기가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주자들은 한 가지 음악을 평생 연주하기도 하는데 그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음악만을 평생 연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자신의 수술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도 평생을 바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천재적이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개발한 수술을 시연하는 환자에 네.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고 또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이 영화를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보셔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교수님과 미리 이제 함께 얘기를 하다가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 병원을 교수님 방문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네. 들어서 또 제스팅 의사를 또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도에요. 이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그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수술을 하는 그 라이브 서저리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그 라이브 서저리 컨퍼런스가 뭐냐면 이제 직접 트랜스젠더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직접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술을 그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수술실에서 찍고 이제 그 많은 그 관람자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 컨퍼런스 룸에 강당에 앉아서 그 수술실에서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의사하고 이제 질문도 하고 뭐 의사가 대답도 하고 수술 과정을 설명도 해주고 이제 그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그 행사를 직접 주최하고 진행하셨던 분이 닥터 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닥터 팅이 직접 수술을 집도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안면 여성화 수술하고 갑상 연골 수술을 이제 직접 집도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다른 의사분들이 했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수술을 하는 거를 보여줬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에 가서 봤고 닥터 팅을 그때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영화까지 만들어질 네, 정도면 네. 네. 그 영화에서 보신 모습하고 정말 똑같으세요? 네, 똑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니까 네. 그때 제가 그 마운트 사이나이에 가서 봤던 닥터 팅, 아, 그 사람이구나 딱 알아봤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그 제가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라는 걸 처음에 제가 그 마운트 사이나이에서 한다는 거를 딱 이메일을 받고 네. 구글에서 마운트 사이나이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집트에 정말 사이나이 마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산 이름이 사이나이. 그 처음에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라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소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뉴욕에 제 친구가 의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여기 가게 됐다.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고 실력 있는 병원이라고. 그래서 뉴욕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병원이랍니다. 네,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집결된 병원이랍니다. 네, 이렇게 또 한국의 교수님하고 이렇게 영어로 또 연결이 되는 인연이 만들어졌네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을 설명할 때 젠더 비수능 혹은 뭐 성별 비수능 그리고 뭐 젠더 디스포리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무엇이고 또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의 설명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술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SRS라고 불리는 성별 재지정 수술 이런 용어나 수술에 대해서 좀 정의나 이런 것들을 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젠더 비수능은요, 예전에는 그 성별 정체성 장애, 성정체성 장애,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는 용어로 쓰이다가 WHO에서 이건 장애라고 하면 안 된다. 장애가 아니니까. 네, 이건 장애가 아니다. 이건 정신병적인 질환이 아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제 ICD-10에서 ICD-11으로 개정을 하면서 젠더 인컨그루언스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신병적인 어떤 사이콜로지컬 컨디션에서 섹슈얼 헬스 릴레이티드 컨디션으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빠졌습니다. 더 이상 정신과적인 질병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장애라고 분류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으로 오해하고 이것이 차별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낙인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젠더 인컨그루언스라는 그 비수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이 비수능이라는 것 자체는 그 개념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별을 남성, 여성 이렇게 이분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래야 된다, 여성은 이래야 된다. 뭐 남성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규정해 왔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남성, 여성을 규정하고 이러한 성별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를 그 젠더 비수능, 젠더 인컨그루언스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젠더 인컨그루언스가 있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때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더 인컨그루언스가 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젠더 인컨그루언스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어느 정도의 조그만 트랜지션만으로도 그것이 그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디스포리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컨그루언스가 있다고 해서 디스포리아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용어는 이제 SRS, Sex Reassignment Surgery라는 용어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성전환 수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해부학적으로 신체를 바꾸는 거에 대한 네네네 생물학적으로 신체를 바꾸는 거에 대한 그런 용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개념도 점차 바뀌는 것처럼 이 트랜스젠더가 정말 신체를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해부학적으로 바꾸는 게 성별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젠더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라는 개념이 되었고 그러면서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섹스라는 좀 다른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젠더라는 말은 그 섹스라는 말과 다르게 섹스와 젠더를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섹스는 전통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 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지정해 주는 성을 섹스라고 표현하고 젠더는 그에 비해서 이제 자신이 내부에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을 젠더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섹스와 젠더라는 표현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 리어사인먼트 서저리라는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 이 용어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젠더 어퍼메이션 서저리라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즉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에 부합되는 수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섹스 리어사인먼트 서저리라는 용어가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젠더 리어사인먼트 서저리도 맞지만 리어사인먼트는 또 약간 재지정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친화적인 수술, 그래서 젠더 어퍼메이션 서저리라는 용어로 점점 용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 안에서도 이런 수술 용어라던가 개념들이 바뀌는 현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계시는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이제 2017년에 국내에서 성별 비수능 통합 치료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이제 야곱신문에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또 기사를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순천향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다학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요. 다학제 운영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그 한 환자의 여러 문제가 있으면 각 전문 의사들이 다 모여서 한 환자를 여러 명의 의사가 같이 통합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소화기 문제가 있으면 소화기 의사가 그 환자를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호흡기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 의사가 와서 보고 그러니까 젠더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여러 각 전문의들이 와서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여러 직원들이 필요하죠. 뭐 수납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혈액검사실 직원도 필요하고 영상검사실에 이제 직원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그 환자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군데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 수가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에서는 이제 너무 낮은 수가에서 그런 원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어떤 환자가 옵니다. 뭐 물론 호흡기 문제가 있어요. 뭐 소화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이유는 그냥 그나마 저한테 좀 의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화기 내과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트랜지션 상태를 내가 미리 말하면 아우팅을 하는 게 될 거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이 선생님이 실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좀 좌충우돌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한테 이런 의뢰가 오면 환자한테 먼저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제가 미리 주치의한테 정보를 줄까요? 아니면 직접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꼭 줘야 할 경우가 있고 굳이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하에 이런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환자한테 먼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직접 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놓을까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저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선생님께는 미리 제가 간혹 이런 분들을 보내니 그 쓸데없는 오해가 섞이는 말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보내는 분들을 선생님한테만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한두 명 보다 보면 그런 실수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비뇨기과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소화기내과, 그 다음에 소화기내과도 뭐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간, 왜냐하면 또 이제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간을 보시는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뭐 특히 비뇨기과랑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 뭐 필요하면 이제 성형외과 이런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는 게 누구든 쉽지 않은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네. 산부인과, 네. 후보자에게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치과. 네. 어쨌든 뭔가를 벌리는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특히 성소유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데스크에 가서부터 이제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진표를 쓰잖아요. 이름을 써요. 이제 이름 쓰고 이제 거기 성별이 꼭 2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별을 어디다 표시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트랜스젠더이면 이것의 이름부터 불리는 것의 불편함부터 문진표에 남성 여성 표시하는 것부터 또 외모와 또 다른 신분증 요구나 이런 이 시스템 하나를 바꾼다는 것이 이 종이 한 장 바꾸는 거와 이름 하나 바꾸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병원에서 네. 제공하는 서식은요.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딱 네, 규정되어 네. 있어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아 표시를 더 남녀 네, 쓰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기 전에 조금 진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뭐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일반 서식지에 그거를 넣으려고 했어요. 네. 그때 또 그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랜지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따로 질문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부인과 질환을 보시러 o시는 분들이 작성하시는 질문지랑 네. 트랜지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작성하시는 질문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수납에다가 아니면 데스크에다가 트랜지션 문제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종류의 서식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성별이 뭔지,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둘 다라는 대답도 있고 둘 다 아니다라는 대답에 체크할 수도 있고요. 넘바이너리를. 그 다음에 뭐 원하는 혹시 이름 불리고자 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그런 트랜스젠더를 좀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네. 영화 처음에도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네, 싶은지부터가 그 환자를 대면하는 첫 번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많은 트랜스젠더 5분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 가넷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나오시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그 질성형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 연단에 서서 처음으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진정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다라는 모습 이제 연설을 하고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살 시도를 하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분의 그 트랜지션 전의 이름이 그 데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데빈을 있는 그대로 데빈으로 받아들여 준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가넷이 자살을 하게 된 핵심적인 동기가 아닌가. 거기서 그 영화 내에서는 물론 이제 가넷이 그 바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 최종적으로는 버림을 받고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가넷이 어릴 적부터 그 가넷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면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자살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들이 한 번도 이렇게 가넷을 있는 그대로 가넷으로 봐준 게 아니라 가넷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성장을 거쳤고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가넷이 자기는 친구들이 공부활동하는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서 수술비를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생활 과정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더 가넷을 정말 가넷이 원하는 모습으로 봐주고 지지하고 도와줬더라면 가넷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산재해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분들의 몸을 바꾸려는 수술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음경수술, 가슴수술, 그다음 질성형수술 이런 시스템 안을 좀 더 예쁘게 여성스럽게 남성스럽게 하는 수술이다. 또 사회에서는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의 수술이나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여성성, 남성성을 강화한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짜 여성이 아니다. 네가 진짜 여성이야? 남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여성이라는 것에서 진짜 여성, 진짜 남성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논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트랜스젠더 분들이 되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혐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 영화에서 닥터 팅도 얘기하시는데요. 그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수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만나는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만 만나는 거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수술을 원하는 범위도 그 모든 트랜스젠더가 다 모든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수술만 원하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3-4가지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수술의 범위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고 우리도 왜 일반적으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 신체에 불만이 있어서 나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형수술 하듯이 트랜스젠더들도 나는 내 신체 중에서 그냥 내 정체성과 부합되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지 극적으로 다 이렇게 쫙 남성성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쫙 여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모습을 찾고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내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수술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예뻐지고자 극적으로 남성화되고자 수술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면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트랜스젠더도 수술을 안 받는 트랜스젠더부터 여러 수술을 받는 트랜스젠더까지 다양하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성, 진짜 남성에 대한 질문은 글쎄 이 질문을 보면 진짜 여성이 무엇인가, 진짜 남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성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염색체가 X 46XX 그 다음에 46XY를 남성이라고 규정을 할 것인가? 그러면 염색체 이상이 있는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뭐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남성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럼 염색체도 정상이고 생식 기능이 정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 정상이라고 할 것인가? 이 정상이라고 사실 규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뭐 사실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지금 시대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인간의 본성을 잘 다듬어서 그거를 표현을 하고, 물론 이 인간의 본성을 다듬어서 표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이제 있는 그대로 위선적이지 않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트랜스젠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별을 표현하고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뻐지고 싶기 때문에 어떤 뭐 옷도 좀 아름답게 입고 싶고, 내가 예뻐지고 싶기 때문에 뭐 눈을 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트랜스젠더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진짜 여성, 진짜 남성 이렇게 하는 거는, 구분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트랜스젠더 분들이 과도한 수술을 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성별 정정을 하고자 하는 절차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을 기호로 나타내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자신이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바꾸려고 하려면 수술 다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술들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현실은 이렇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현실은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생활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크다고 느끼는 점 두 가지는요. 한 가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직 학생이고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는데 트랜지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려면 저한테 찾아오기까지는 돈이 필요하죠. 네. 뭐 진료비도 내야 되고 호르몬 처방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께서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아니면 이제 얘가 트랜지션을 한다는 이유로 뭐 학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팔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자해한 흔적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트랜지션도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어려움이 아닌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뭐 트랜지션까지 다 마쳤고 성별정정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늘 그 내부에서 내가 아우팅을 당하면 어떡하나, 나는 완벽하게 그냥 여자로, 나는 완벽하게 남자로 살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아우팅을 하면 어떡하나. 아우팅을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이 아 그러냐, 몰랐다, 뭐 어떠냐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아우팅을 하는 순간 수근수근 되고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해고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우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께 커밍아웃을 해주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롤모델이 좀 돼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드려본 적도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나는 해고당할 것이다.
라는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 낙인이죠. 너무 커서 그냥 약간 그래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러냐? 고맙다. 야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맙다. 근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이제 너무나 커서 그것 때문에 이제 행여나 내가 아우팅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크고 그 두 가지가 보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네.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뭐 예전부터 해왔던 계획이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 트랜스젠더 보건 의료인 모임을 좀 조직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제가 좀 주체가 돼서 조직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 초에 사실 기획을 했다가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 모임도 좀 지지부진해졌는데 어차피 코로나도 좀 장기화되고 하면서 다시 이 모임을 좀 활성화시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을 활성화하는 목적은, 조직하는 목적은 모임이 좀 조직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트랜스젠더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뭐 불필요한 수술을 이제 뭐 없애자라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돌이라도 하나 이렇게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 싶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그런 장애는 이제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위해서 꼭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을 좀 조직을 해서 저희가 단체의 이름으로 꼭 이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법적으로라도 좀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임을 조직화하는 게 이제 제가 원하는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닥터 팅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요. 닥터 팅 밑에서 조금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해보고 싶습니다. 제20회 한국기후영화제 커런트 이슈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본투비 진행을 맡은 홀릭이었고요. 이은시 교수님입니다. 네. 오랜 시간 의미 있는 영화와 함께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시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그 9월 18일부터 29일 사이에 스트리밍 플랫폼인 퍼플레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퍼플레이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 안녕.